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학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이번 지문 난이도가 어려운 세계사 문제를 푸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이제 마지막까지 좋은 또 유중의 미까지 거두셨으리라 믿고 이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최근에는 워낙에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DM으로 선생님 뭐 어려웠습니다, 뭐 이런 몇 번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은 DM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문제가 만만치 않았었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했었는데, 또 하나 놀랐던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 세계사. 그러니까 예측했던 대로 지문에 대한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수업했던 거에서 벗어났던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고요? 없어요. 이따 해설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특히 제가 또 파이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강조드렸던 거, 수도가 많이 나올 것 같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와 관련된 사항이 좀 많을 것 같다. 특히 뭐 이 티무르나 뭐 사파비 왕조 중에서 한번 분명히 등장할 때가 됐었다. 다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이게 더 많이 말씀드리면 조금 민망할 정도라 제가 좀 그렇지만, 지문은 어려웠지만 솔직히 못 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이제 다 하나씩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험 문제의 등급 컷은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는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해드렸던 그 파이널 내용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뭐 이번에도 뭐 선생님 몇 년째 예측을 적중하십니까? 뭐 완스트라다무스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요, 1번 문제부터 너무 많이 까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락호락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년에는 보면 세계사 문제 같은 경우는 한 15문제 정도는 그냥 쭉쭉쭉쭉 풀고, 나머지 한 5문제,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좀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한번 봐야 또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될 문제들이었는데, 여기는 1번부터 만만치 않았었어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래요. 뭐 전형적인 1번 문제가 나왔고요. 이 점토파는 히타이트 왕의 하투실리스 3세, 이런 사람은 전혀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가의 신왕국이래요. 신왕국, 중왕국, 고왕국, 이집트구나 느낌이 살짝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핵심적인 거, 파라오인 람세스가, 이런 걸로 봐서 이건 뭐 확실히 이집트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또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약간 쐐기 문자랑 좀 비슷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니냐 이렇게 고민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나마 20문제 중에선 1번 문제가 가장 무난했었습니다. 이집트 문제였고요. 이집트 문제 찾아가면 파르테논 신전 관련 없죠. 파르테논은 그리스와 관련된 것이고요.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태양력과 십진법. 이집트 문명을 쭉 하면 이렇게 십진법, 이집트 문명을 엎으면 십진법이 된다고 그랬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육십진법,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것은 이제 크노소스 궁전으로 대표되는 크레타 문명이 되겠죠. 크게 포괄해서 보자면 에게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인도 문명 내지는 인더스 문명,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20문제 중엔 역시 제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부터가 또 만만치 않아져요.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입니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사실 중국사 문제도 나오면 한 대부분 문제는 좀 쉽게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지문도 상당히 좀 난이도를 많이 올려놨어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사효가 무형경의 우물에서 안한공이 황제가 되리라라는 부명이라고 봤더니 제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리는 하늘의 징조나 명령이랍니다. 이걸로는 못 찾아가요. 우리는 지금 왕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신색돌이 발견되었다고 상조하였대요. 자, 안한공은 황후 왕씨의 아버지였다라고 하고요.
자, 당시 태우는 이는 천하를 미혹하는 것이니 따를 수 없다라고 반대하였지만 재상 왕순이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막으려 한들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단념하였고요. 자, 얼마 후 안항공은 황제에 즉위하여 새 왕조를 개창했대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왕조는 호족들의 반발로 붕괴되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호족들의 반발로 붕괴되었다. 호족. 히읗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요한 거. 어느 나라입니까? 한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잠깐 중간에 신이란 나라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걸 한이라고 했을 때 신이 앞에 있던 나라를 전한, 굳이 요 신이 인정하자면 뒤에 있는 한을 후한,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 전한의 수도는 장안이었고 후한의 수도는 러양이었다. 이 말씀까지 제가 파이널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호족의 반발로 붕괴되었고 뒤이어 가가 재건되어 러양을 도읍으로 장기간 이어졌다. 이 앞에 내용에서 사실은 왕조를 찾아가기는 쉽진 않고요. 핵심은 뒤에 단어였습니다. 역시 히읗과 관련된 거. 히읗, 향거 리선제라든가 호족이라든가 이 히읗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이 한나라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했었죠. 그러한 것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봤더니 이 왕조는 후한 내지는 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하였다. 수시, 원, 서비 꼭 아끼면서 잘 써달라고 했었죠. 원나라에서는요, 수시력과 서상기, 비파기라는 문학작품이 있었고 공영달이 오경정의를 편찬했던 것은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창작했던 것은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체륜이 제지수를 개량하였다. 이것이 한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정답은 4번 정도 되겠고요. 5번 장택단이 청명상하로. 자, 청명상하도는 시옷이 들어가죠. 어딥니까? 송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요 문제도 중국사 문제에서는 무난하게 나온 문제인데, 그렇게 출제된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또 찾아가야 됐던 문제라 만만치 않았고요. 또 특히 이 수도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덜 돼 있던 학생들은 러양 때문에 조금 더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위진남북조 시대로 봤을 친구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호족 나왔고 후한의 수도가 러양이었으니까 문제없이 이것은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은근히 이걸 좀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예상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9월 모평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이거 일본사거든요. 일본사는 뭐예요? 나 노래해? 유성화는 참 가 무가 뛰어난 애야. 요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면 요거는 나라 시대, 그 다음이 해이안 시대, 그 다음에 요때부터 막부가 벌어지죠. 막부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요거 시기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된다? 가마쿠라는 12세기, 무로마치는 14세기, 에도 막부는 17세기에 벌어진다. 기억나십니까? 요겁니다. 일본사.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막부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일본사고. 자, 쇼군이 가키스의 변으로 피살된 후 가의 권위는 점차 실추되었대요. 쇼군이 나오고 여기 막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중에 하나겠네요. 좀 더 가봅시다. 대규모의 반란이 빈번해지면서 다이묘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대요. 이후 호소카와 가스모토와 야마나 모치토요의 대립이 고조되었고요. 대란이 발발했답니다. 자, 교토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때 특히 요 무로마치의 막부의 수도가 어디였었다? 교토였었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수도별로 정리, 올해는 특히 수도가 제가 눈에 많이 띈다라고 하면서 인도라든가 서아시아사 수도 쭉 해드리면서 일본도 한번 정리해드렸고 제가 중국사에 있는 왕조도 수도 정리 한번 싹 다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교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토는 주요 전장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를 계기로 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되고 다이묘들이 패권을 다투는 상황이 한 세기가량 이루어졌다. 이걸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한다. 요 일본의 전국시대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기 요 무로마치 막부 말기. 자, 그래서 이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임진왜란이 끝날 때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그 이후 일본의 전역을 놓고 이 전쟁을 벌여서 최후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막부가 에도 막부라고 했었잖아요. 요거는 이 에도, 즉 도쿄에 세운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는 교토다. 무로마치는 교토고 에도는 도쿄다. 그래서 요거 구분해 달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부로 따지자면 어느 막부예요? 무로마치 막부예요. 자, 무로마치 막부 설명드리면서, 무로마치 막부는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을 따지자면 어떤 나라랑? 명나라랑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가 감한 무역을 했다. 문제 나오면 이거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명, 무로마치, 감합.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가 감한 무역, 일종의 제한 무역인 감한 무역을 했다. 실제로 무로마치 막부를 물어보면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다. 왜? 교과서 서술이 이게 다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볼까요? 헤이조교로 천도하였다. 헤이조교는 나라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의 침략을 막아내었던 것은, 자, 원나라가 기본적으로 13세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주도했던 게. 근데 이 가마쿠라 막부가 14세기고 무로마치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가 12세기고 무로마치 막부가 14세기니까 요쯤 들어왔겠죠. 예, 그러니까 요건 가마쿠라 막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감한 무역이 전개되었다. 이거잖아요. 정답 3번. 다이카 계신이 추진되었던 건 나라 시대보다 이전이고요.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었던 건 이거 언제죠? 1868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에도 막부가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은근히 틀렸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DM 보내줬던 친구 중에 선생님 저 3번 빼놓고 다 맞췄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이거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예, 이런 거는 우리가 꼼꼼히만 하나씩만 지문을 잘 읽으면 그러니까 이것 빼고 다 맞췄다라니까 뭐 1등급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친구 같은데 또 그렇게 됐다니까 제가 더 안타까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3번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그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볼까요? 잉글랜드의 왕인 그는 의회를 해산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왕당파를 앞세워 시민을 억압하는 전쟁을 일으켰대요. 이로 인해 요크, 에지힐, 네이즈비 등지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고 사망했다고 하고요. 자, 공익,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가 침해되었답니다. 자, 전쟁에서 발생한 살인, 약탈, 방화 등을 비롯한 여러 실정이 명백한 유죄에 해당하므로 본 법정은 그에게 참수형을 선고한답니다. 자, 이거 지금 영국 혁명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국 혁명은 청교도 혁명도 있고 명예혁명도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찰스 1세한테 제가 따지는 겁니다. 당신 잘했어요? 못했어요? 당신 이름은 뭐고? 한번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요 가운데 크로멜이 살짝 있고 여기 앞에는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 다음에 크로멜 이후에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래서 여기요 찰스 1세 때 있었던 혁명이 권리 청원이고 그리고 청교도 혁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치읓 이렇게 간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제임스 2세를 내쫓고 등장하게 되었던 게 권리 장전을 승리받고요. 자, 제임스 2세를 내쫓는 것 자체를 우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한다? 명예혁명이라고 한다. 이 말씀, 요거 뭐 이 영국 혁명 나올 때는 너무나 중요한 파트니까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고, 실제로 여기서 몸과 이 머리가 분리된 바로 그 인물은 이 찰스 1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옳은 것 찾으랍니다. 명예혁명이 일어났대요. 명예혁명 이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자, 2번입니다. 권리 청원이 제출되었다. 청원이 제출되었다. 요 청원과 장전이 좀 헷갈리니까 앞에가 다 권리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앞에 권리도 붙고 요것도 권리가 붙으니까 권리로는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경찰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경찰청장님이라고 했었죠. 경찰청장. 청장. 요거 꼭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권리 청원이 제출됐던 게 찰스 1세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정답 2번. 됐죠?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에 일어났고요. 이게 영국 혁명 자체는 1600 몇 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는 다 몇 세기입니까? 17세기입니다. 이것도 구분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권리 청원이 제출되었던 게 1628년도다. 명예혁명이 1688년이고 권리장전 승인이 1689년이다. 이 연도를 뭐 완벽하게 암기하시면 좋지만 이 암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만 해도 17세기만 해도 문제는 다 풀리죠. 크로멜이 호국경이 추임되었던 건 그 이후고요. 예, 찰스 1세 처형 이후고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었던 것은 바로 찰스 2세 때 일이니까 이건 해당 안 되겠죠.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합시다. 5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가 비잔티움 제국과 동맹을 맺자. 자, 비잔티움 제국과 동맹을 맺었답니다. 가가. 칼리프 우마르는 먼저 야르무크 전투에서 이런 전투 몰라도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킨 후 병력을 총동원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대요. 이에 가는 까디시아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반격하였고요. 결국 패전하였다. 이듬해 2개월에 걸친 공방전 끝에 수도 크테시폰, 여러분 제 생각 안 났습니까? 제가 이거 얼마나 강조했어요 올해. 수도 크테시폰 나온다. 근데 크테시폰의 수도는, 크테시폰을 수도로 하는 나라는 두 나라다. 어떤 나라다? 일단 첫 번째 파르티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어떤 나라가 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다.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시기적으로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BC 3세기에서 AD 3세기에 있던 나라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AD 3세기에서 7세기에 있었던 나라다. 요 말씀 드렸었죠. 자, 근데 수도 크테시폰을 함락하였으며 샤가 3세는 동쪽으로 도주하였으나 후에 암살당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딱 두 단어네요. 수도 크테시폰과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비잔티움 제국이란 동로마 제국이고요. 동서로 로마가 분리되었던 건 4세기입니다. 정확히는 395년. 그리고 언제까지 가죠? 15세기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면 비잔티움 제국과 동시대에 있었던 가의 수도가 크테시폰이라니까 이것은 파르티아가 될라야 될 수 없죠. 왜? 파르티아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만 있었던 나라니까. 비잔티움 제국이란 말 자체는 4세기부터 등장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시기랑 비잔티움 제국과의 시기는 동일합니까? 동일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포함되잖아요. 비잔티움 제국 안에. 그러면 이 가 왕조는 어디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잖아요. 이걸 또 수도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제가 올해 진짜 1년 내내 얘기했어요. 이거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마지막 파이널까지 내내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 그렇죠?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가볼까요? 우르드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건 어디죠? 무굴 제국. 인도의 무굴 제국입니다. 조로아스터교로 국교로 삼았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물어볼 땐 가장 확실하게 물어볼 게 요거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정답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스마일 1세 이에 건국된 것은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사파비. 올해 저는 사파비 왕조가 본 문제, 단독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양보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 모의고사에 사파비 왕조 제가 볼 때는 이건 나올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왜? 팀으로까지 나왔잖아. 이거 꼭 눈여겨서 잘 봐주세요. 예. 물론 뭐 여러분은 내년에 뭐 세계사 수능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이제 뭐 후배들한테 권유해 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 내년에 진짜 사파비 왕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자, 투르뿌아띠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어디죠? 이슬람 중에서도 어디? 우마이야 왕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마이야 왕조는 투르뿌아띠의 전투, 우죠. 그래서 소는 투뿔이 맛있다. 뭐 이렇게 하셔도 기억이 될 거고요. 자, 키루스 2세가 원통에 칙령을 새겨 반포했던 것은 사산왕조 페르시아보다 앞에 있었던 페르시아. 어떤 페르시아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문제 어려워했던 친구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적당히 얘기하고 제가 나왔었죠, 예측했죠, 맞았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 파이널 들어가서 보세요. 중국 왕조별로 수도별로 싹 다시 한번 싹 정리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딱 그게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어떤 왕조식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이곳의 도성 구조는 전통적인 수도의 구획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황제가 거주하는 궁성이 북쪽에 평지에 위치하던 이전의 형태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남쪽 산 아래에 자리한 것이다. 이는 여진족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이때 빼앗겼던 수도는 카이펑이고요. 여진족에게 빼앗겼다니까.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주한 처지에서 외적 방어에 유리한 수도를 조성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답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고종은 지리적 협소함과 불편함 등을 제기하는 사대부들, 송나라는 시옷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배계층 누구예요? 사대부 아닙니까? 일단 요건 송나라는 송나라야. 근데 어떤 송나라죠? 여진족에게 수도를 빼앗겼던 송은 그 앞에 있었던 송인 북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빼앗기고 내려왔었던 바로 그 시대, 남송시대입니다. 사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수도를 두었답니다. 그래서 북송의 수도는 어디고요? 이펑 카이펑이고, 그리고 남송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항저우도 맞고요. 항저우를 이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항저우 문제였어요. 이만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이곳이라니까. 자, 요의 지배 영역이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죠. 요 나라는 카이펑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카이펑을 빼앗기자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수도를 삼았던 게 항저우니까 1번은 될래야 될 수 없고요. 2번 해외 무역의 거점이었다. 실제로 항저우는 해외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의 근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 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하기가 훨씬 더 좋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근데 사실 요 2번 문제가 조금 요 6번 문제가 2번 정답 선지가 조금 애매했던 건, 이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교과서 지문에는. 근데 이걸 어떻게 보고 유추했어야 되냐면, 지도상에서 보면 바다에 바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무역의 거점이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추론을 했어야 되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선비족의 왕조의 새로운 수도였다. 이건 어디죠? 러양입니다. 러양으로 천도했었죠. 북위가. 자, 대우나 영제거의 북쪽 기점은요, 탁군이라고도 하는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5번은요, 비단길의 중간 기착지였다. 중간에 있다고 하면 둔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 항저우에 해당되는 것은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문제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도 사실은 이게 로마 문제고 하면 좀 약간 쉽게 내셔야 되는데, 이번 출제진들은 사실은 진짜 지문에서 아주 꼬으려고 아주 그냥 마음을 굳게 잡으신 것 같아요. 굳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물이랍니다. 갈레리우스 관용령이랍니다. 우리 로마인들은 법교가 모두의 관습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왔대요. 자, 특히 자기 조상의 종교를 저버린 교도들도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칙령이 선포된 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4개로 나누어서 통치하면서 군인 황제 시대를 정리했던 3세기 시기에 있었던 황제 아닙니까? 선포된 이후, 자, 크리스트교 교도 중 일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였고 또 일부는 위험을 감수했대요. 자,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크리스트교 교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늘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해왔듯이 그들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대요. 뭔가 크리스트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관용령이 내려진 2년 후에 서방 황제 가와 동방 황제 니키니우스는, 여기가 핵심 단어였죠. 크리스트교 교도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을 내렸대요. 이게 무슨 칙령입니까? 라노 밀라노 칙령이죠. 밀라노 칙령은 쉽게 말해서 크리스트교교를
공인했던 거 아닙니까? 제 강의 필기본도 뭐 거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13년이 되겠고요.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이것을 내렸던 바로 그 인물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문제가 나올 땐 올해 제가 모평할 때도 9월에 이번에 누가 나왔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나왔습니다. 로마에서는 인물이 양대산맥이다. 누구? 옥타비아누스 아니면 콘스탄티누스다. 그리고 이들을 물어볼 땐 언제나 뜨리뜨리다. 옥타비아누스를 물어보면 뭐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 그래서 프린캡스를 자처하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자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요. 크리스트교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적인 막 문제가 나오게 되자 니케아 공유회 열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고 거기로 천도했었죠.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에 해당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아닙니까? 자, 콘스탄티누스는 그거밖에 문제 나올 게 없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될 건 뭐밖에 없습니까? 니케아 공유회라든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이거 누구죠? 옥타비아누스잖아요. 2번. 1차 3두 정치를 주도했대요. 주도하였다. 1차 3두 정치 자체가 누구죠? 2차 3두 정치는 좀 부드럽다고 그랬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1차 3두 정치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렇게 됐던 인물이 되겠죠. 콘스탄티누스랑 관련 없고요.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하였다. 이거잖아요. 330년에 실제 천도를 했었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건 392년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예요. 5번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던 것은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이 유스티니아누스도 사실은 세계죠. 옛 로마 영토 대부분 회복, 성소피아 성당 건립, 로마법 대전으로도 표현되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요 세 개. 그러니까 언제나 로마에서는 인물 문제가 나온다면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유스티니아누스는 들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 문제도 사실 다른 거에서는 여러분 찾아가기가 쉽지 않고요. 사사명으로 찾았어야 돼요. 사사명으로. 볼게요. 이것은 민충사보 탑송의 탁본이랍니다. 민충사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사망한 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사원인데 이곳의 보탑에 새겨져 있던 민충사보 탑송에는 가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사명이 황제에게 투항한 후 조정에 충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왼쪽의 글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후 사사명은 다시 가를 배반하였고 얼마 후 최후를 맞이했다랍니다. 선생님 사사명 많이 들어봤는데요? 안사의 난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선생님 이거 당나라잖아요. 안사의 난. 안사의 난 이후로 당나라의 체제나 이런 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맞아요. 당나라죠. 그렇죠? 이 안사의 난이라는 게 뭐에 합성을 하고 있었죠?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일으켰던 걸 안사의 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사사명이잖아요. 그럼 안사의 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사명이 나왔으면 그럼 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당나라지 뭐. 당나라 찾으면 쉬워. 나머진. 근데 사실은 여기서 사사명이 만약에 여러분 좀 요때 약간 좀 흔들렸다.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시옷이니까 송나라인가? 이랬으면 안 되죠. 요건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교를 반포하였다. 어딥니까? 명나라가 되겠고요. 명나라의 명태조. 돌궐 세력을 제압하였다. 이게 당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당태종 때 일부의 돌궐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을 실제로 상당히 많이 제압하기도 했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입니다. 구품 중정제. 자, 구품 중정제라는 건 위진남북조 시대 내내 시행됐던 것으로서 폐지되면서 과거제가 등장했던 왕조는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되었던 것은 당연히 송나라가 되겠죠. 왕안성이라는 인물은 11세기에 해당되는 인물이고요. 자, 5번입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했던 것은 원나라 내지는 몽골 제국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만치 않았다라는 게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문이 워낙에 까다로웠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역 588년에 샤반월 22일 술탄의 사절단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잉글랜드 왕의 처소에 방문했대요. 자, 저는 사실 이것만 읽고 풀었습니다. 문제. 어떻게 풀었냐? 시기적으로 잡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슬람의 원년이 몇 년이라고 했었죠? 622년이 원년이죠. 그럼 거기에서 588년을 더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0이고요. 하나 올라갔으니까 1이고 또 하나 올라갔으니까 1210년이죠. 맞아요. 1210년이에요. 그럼 서기로 따지자면 1210년이라고. 요 벌어졌던 시기가. 자, 1210년쯤에 있었던 상황이 뭐죠? 십자군 원정입니다. 이슬람 세력과 당시 크리스도 세력의 거대한 싸움. 이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이걸 못 찾으셨다면 읽어서 내용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원 기사단과 성전 기사단 및 모든 프랑크인 지휘관들이 평화협정에 동의했대요. 아하, 이슬람 세력과 지금의 잉글랜드 왕의 처소에 방문했다니까 크리스트교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평화협정에 동의했답니다. 자, 다음날 아침 왕의 사절단은 술탄의 처소로 가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협정을 체결했답니다. 술탄은 이로써 예루살렘 순례길이 열렸음을 공표하였고요.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협정을 원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이슬람 군대가 지쳐서 프랑크인들과 벌여온 싸움을 계속하는 것에 불벽하려는 조짐이 있었기에 전략상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뭔가 이 내용적으로 봤더니 이슬람 세력과 크리스트교 세력이 어느 정도의 협정으로 인해서 일순간이라 하더라도 뭔가 평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겠구나. 왜 그러냐면 십자군 전쟁이 7차 내지는 8차에 걸쳐서 200여 년 가까이 진행됐었는데 200년 내내 싸웠던 건 아니거든요. 싸웠다가 좀 쉬기도 하고 또 중간에 협정을 맺기도 하고 또 그게 깨져서 다시 싸우기도 하고 그게 되게 여러 차례 누적적으로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에 탐구 활동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티아라네요. 파르티아는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기원 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죠. 농촌에서 콜로나투스가 확산된 원인을 파악한다. 이것은 로마에서 3세기 전후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영국에서는 노르만 왕조가 성립된 이유를 찾아본다. 노르만 왕조는 11세기경에 등장했습니다. 여기 있는 십자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고요. 베르됴 조약과 메르센 조약의 체결 과정을 알아본다. 베르됴 조약과 메르센 조약은요 9세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거랑은 전혀 맞지 않죠. 자, 5번은요.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 배경을 조사한다. 왜? 십자군 전쟁의 결과에 보면 제 강의 필기노트 때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무역이 훨씬 더 활발해졌었다. 무역의 규모가 더 성장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십자군 전쟁의 바로 그 결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9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5번입니다. 10번 가볼게요. 10번 문제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여러분 진짜 만만했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 풀 문제도 없었어요. 특히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사랑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쉽게 풀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동아시아사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못 풀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왕조를 찾으랍니다. 동진의, 여기서 보면 동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입니까? 위진, 남북조에서 남조에 있었던, 남조로 내려가서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나라 이름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는 동진이에요. 물론 동아시아사 했던 친구들은 법편이 나오니까 법편 자체가 5세기 인물이거든요. 5세기 인물이네.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 5세기 이 정도를 찾아갔으면 되는데 설사 이걸 5세기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몇에서 몇 세기입니까? 3에서 6세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바로 이 동진의 승려 법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여행기에서 이 왕조는 곳곳에 무료 요양소와 치료소를 설치하고 활발한 빈민구제 활동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학문이 크게 발달하였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였다라고 격찬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는 탁실라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요거 기억나십니까? 푸르사프라. 푸르사프라 어디의 수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쿠션 왕조의 수도였어요. 쿠션 왕조의 수도 등 부다가야
등 불교 성지를 순례하였다고 하고요. 자, 3년 동안, 자, 여기가 핵심 단어입니다. 수도 파탈리푸트라. 와, 또 나왔어. 수도 파탈리푸트라. 요거 제가 올해 인도사 할 때 요거 꼭 봐달라고 했었죠. 근데 이 파탈리푸트라는 어디의 수도라고 했습니까? 인도의 왕조는 어떻게 되죠? 마쿠 굽타. 더 이상 굴 게 없으면 무라두 굴까? 요거 아니었습니까? 그쵸? 여기에 있는 쿠시안 왕조의 수도가 푸르사푸라였고요. 파탈리푸트라의 수도는 두 군데였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이자 굽타 왕조의 수도였어요. 근데 마우리아 왕조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아닙니까? 그러면 위진남북 시대랑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3에서 6세기에 나왔고 수도 파탈리푸트라 나왔으니까 이건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잖아요. 수도 나왔잖아요. 제가 올해 수도 나온댔잖아요.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물론 요거까지 알았으면 뭐 동아시아에서 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지. 근데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예측해 드렸어요.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거 최근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올해 또 나올 거다. 뭐 크테치뿐만 아니라 파탈리푸트라 이거 반드시 봐달라. 예, 굽타 왕조예요. 굽타 왕조는 몇에서 몇 세기였죠? 4에서 6세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굽타 왕조가 사실 나오면 정답 선지는 쉬워져요. 자, 쿠투브 미나르 이거 어디죠? 델리 술탄 왕조. 간다라 미술 양식이 등장했던 건 쿠시안 왕조고요. 아소카와기 산치대탑을 조성했던 건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아소카 왕은 시옷 3개 기억나시죠? 예, 석주, 상자부불교, 산치대탑 요거밖에 없잖아요. 에프탈의 침략으로 세력이 악화되었던 게 굽타 왕조 아닙니까? 이거죠, 뭐 정답. 4번. 그렇죠? 신도교도들이 마라타 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굴 제국 때라고 할 수 있겠죠. 10번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읽다 보면 제가 다 수업했는데서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올해 이거 아주 유력하다고 예측까지 여러 번 해드렸었던 거잖아요. 자, 이제 절반 지나갔습니다.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사실 이 문제도 지문을 좀 까놨더라고. 근데 딱 찾았으면 쉬워요. 여기 보시면 트라야누스 황제는 페르시아만에 도착했대요. 뭐 지금 이제 석유 많이 나오는 그 일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향해 출항하는 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가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 강까지 진출하였으니 얼마나 행운아인가. 자, 그러면 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인더스 강까지 진출했던 것은 당연히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렇죠? 나도 젊었더라면 분명히 인도에 갔을 텐데,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얼마나 운이 좋았어. 행운아야.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내가 나이만 많았으면 내가 얘보다 못하겠니? 라고 혼자 상당히 위안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갔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보다 더 멀리까지 원정하였노라고 선언하고 원로원에, 그러니까 원로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어디예요? 로마고 그렇게 알릴 셈이었답니다. 비록 그가 정복하였던 영토도 제대로 보존될 수 없었지만 말이다. 실제로 이 트라야누스라는 사람은요, 오현제 로마 시대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 있잖아요. 그 중에서의 가장 상징적인 시대가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의 시대 아닙니까? 그 오현제 중에 한 명이 트라야누스예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지금 로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는 거죠? 얘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렉산드로스 수업하면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가면서 인도 지역까지, 인더스강 유역까지 장악하면서 그 뭐 10여 년의 그 단순간에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었다. 근데 로마에서는 그가 만약에 이쪽으로 왔으면, 서쪽으로 왔으면 우리한테 안 됐을 텐데 라고 하지만 제가 예상할 땐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갔으면 지금의 로마 제국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드로스가 나온다라면 이거 언제입니까? BC 4세기.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로스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물어볼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해설 강의를 저를 처음 만난 학생 하면 완전 뭐야 저렇게 왜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자기 칭찬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강의 여러분 가서 보세요.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강의를 어디든지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알렉산드로스가 나오면 이소스 전투밖에 없다. 이소스 전투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 BC 기원전 333년이다. 이 기원전 4세기잖아요.
이거밖에 없다. 실제로 연표 문제 과거에 나왔을 때 이것만 물어봤었다. 알렉산더 나오면 이것만 찾아가라 달라 얘기했었죠.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다. 알렉산드로스랑 이베리아 반도는 관련 없습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했던 건 당나라에 해당됩니다. 여기 탈라스 전투에서 이겼던 건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되겠고요.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거 아닙니까? 정답 3번.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어디를 거의 이제 장악해 들어갔던 거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장악해 들어갔던 거죠. 4번.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했던 것은 어디죠? 그리스의 스파르타. 카르타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건설했던 것은 페니키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역시 이 알렉산드로스 정답도 뭐 3번 간단하게 찾아가 봤고요. 자, 이제 문제의 12번입니다. 이 문제 질문 진짜 많이 하셨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도대체 이게 정답이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세계사 문제에선 제 수업을 듣고 못 풀 문제는 없어요. 전 확신해요. 왜? 전 교과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유추 능력이 좀 필요했어요. 최근에 문제 트렌드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럼 과연 어떤 점에서 이 약간 더 유추를 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억 시기를 찾으랍니다. 지난 18년간 지난 1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초 파리의 임시정부는 21세 이상의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파리가 나온 거 보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 프랑스인 것 같고요. 나라로 따지면 프랑스인 것 같고 이 시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직후에 동료들과 임시정부를 찾아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달라고 청원하였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였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두 번째 공화정을 맞이하였음에도 여기가 핵심 단어였어요. 선생님 뭐라고요? 이게 핵심 단어라고? 맞아요. 이게 핵심 단어였어요. 프랑스 찾았죠. 파리 나왔으니까. 그러면 프랑스에 1공화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공화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2공화정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1공화정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그 총통이 됐다가 통령이 됐다가 그 다음에 황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공화정이 되는 건 누굽니까? 이게 뭘로 인해서 1848년에 있었던 2월 혁명으로 인해서 바로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이 공화정이에요. 두 번째 공화정이라는 게. 그럼 이 연도는 지금 언제인지 아세요? 1848년이에요. 이 공화정이니까. 찾았어. 그럼 그로부터 지난 18년이라니까 1830년에서 1848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핵심 단어는 이거였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개의 자유평등 우회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유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에게 자유평등 우회랑 여자에게 자유평등 우회가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안 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도 여성 선거권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간 여성의 자립과 권리 획득을 위해 들였던 저희의 노력은 현재 침묵의 공모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간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여성의 선거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여성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선 지금 이 전체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성의 투표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여성이 투표권을 언제 했었지? 이게 영국에서 뭐 여성들의 투표권을 줬던 시기 막 이걸 고민했을 거야. No! 그건 출제자에서 정확히 니네 그렇게 헷갈려라 라고 낸 문제야. 여기서 포인트는요. 정확히 이거였어요. 정확히 이거였어요. 딱 두 단어. 파리. 두 번째 공화정. 끝. 두 번째 공화정이 1848년도에 2월 혁명에 의해서 1848년이었었고 지난 18년이라니까 이때부터 그 앞에 있는 거 18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830년에서 1848년. 즉 요건 7월 혁명이고 프랑스의 7월 혁명이고 요거는 2월 혁명 아닙니까? 7월 혁명과 2월 혁명은 여러분 그동안 기출문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자꾸 저한테 질문할 때도 DM으로 어떤 형태로 물어봤냐면 선생님 그 여성 선거권 관련된 문제 정답 몇 번이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여성 선거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포인트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었던 이거 묻는 문제였어요. 이것만 찾았으면 나머지는 쉽지. 그쵸?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좀 약간 답답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이런 거를 좀 약간 포인트를 좀 못 잡으셔서 이렇게 틀려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메테르니히의 연설을 경청하는 관료. 메테르니히는 빈체제죠. 자, 빈체제가 등장했던 건 1814년에서 15년이고요. 그리고 메테르니히가 붕괴되었던 게 언제죠? 이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인해서 메테르니히가 실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예요? 1848년까지예요. 그럼 이 시기에 활동했던 게 메테르니히니까 이 시기에도 메테르니히의 연설을 경청하는 관료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정답 1번이에요. 선지는 되게 쉬웠어. 근데 요게 어려웠어. 요걸로 찾는 거. 그쵸? 예. 12번의 정답 1번입니다. 2번.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하는 군인.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는 올해 9월 모평에도 나와서 이건 우리가 대비돼 있었잖아요. 1825년. 예, 시기적으로 동일하지 않죠. 3번입니다. 국왕 제임스 1세에 항의하는 의회 의원이랍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갑자기 제임스 1세가 나왔습니다. 자, 제임스 1세 나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제불, 차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아닙니까?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롬웰, 찰스 2세, 제임스 2세죠. 이 전체 인물이 다 몇 세기라고 그랬어요? 17세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몇 세기예요? 19세기죠. 왜 고민해요? 그렇죠? 자, 4번.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대표. 이게 언제입니까? 1776년입니다. 18세기잖아요. 이거 19세기인데. 세기도 완전 달라요. 5번이죠.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프랑스 국왕. 누구죠? 루이 16세. 1793년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뭐 좀 거리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그동안 우리 많이 준비했던 거 뭐 있었어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그 다음에 테르미도르 반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5명의 총재가 있었던 총재정부 있었고, 통령정부 있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황제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부활했던 것이 부르봉 왕조 부활하고, 부르봉 왕조 무너뜨리면서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혔던 게 1830년의 7월 혁명이고, 그리고 루이 필리프를 내쫓았던 게 1848년 2월 혁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말하는 프랑스 국왕은 한참 앞에지.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도 프랑스 안에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3번 이제 전형적인, 특히 올해는요 여러분, 이번 수능에선 와, 이제 연표 문제가 조금 약간 트렌드가 지났나 싶었는데 연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13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13번 문제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음 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이랍니다. 3점짜리 문제였고요. 일단 밑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대서양 헌장 발표, 요거 언제입니까? 1941년. 현대사 연표 문제네요. 자, 트루먼 독트린 발표 1947년. 쿠바 미사일 위기 발생 1962년. 닉슨 독트린 발표 1969년. 고르바초프 집권 시작 1985년. 세계무역기구, 즉 WTO 출범이 1995년이에요. 한 5, 60년간의 그 역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찾는 문제인데, 보세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기르기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등은 국가 주권의 평등, 내정 불가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소수민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영토 보전 등의 원칙 위에서 연합 창설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대요. 세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에 대한 일원적인 관리를 지속한답니다. 자, 연합 회원국의 동의 아래 본 연합의 목적과 원칙을 인정하는 국가의 가입을 허용한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2개 중에 고민 중입니다. 뭐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여기 말하는 요 세계 무역기구 WTO 말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WTO라고 했었죠. 이건 공산권 국가들 간의 군사적 연합체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게 언제 있었냐면 1955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독립국가 연합이 있습니다. 독립국가 연합. 이게 소련이 몰락하면서 분리되면서 나타난 것이 독립국가 연합이죠. 그래서 이 독립국가 연합이 언제 있었냐면 1991년도 말에 등장하거든요. 이 2개 중에 찾았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였다면 정답은 요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독립국가연합이라면 정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뭐죠? 5번이에요. 왜 5번입니까? 만약에 이게 되려면 여기에 이런 국가들 말고 뭐가 나왔어야 됩니까? 동유럽의 국가들이 나왔어야 돼요. 동유럽의. 뭐 폴란드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동유럽, 공산권이 된 동유럽의 국가들이 나왔어야 되고, 또 하나, 더 하나 확실한 건 여기에 러시아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소련이 없어지고, 소련이 뭐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줄임말이 소련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꼬마 때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라는 단어가 지도에 없었다고요. 전부 다 소련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뭐 많은 땅은 러시아가 가져가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몰도바라든가 기르기즈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아르메니아라든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로 분리되었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을 우리가 말해서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독립국가 연합이에요? 독립국가 연합이죠. 여기 단어들 보세요. 일단 이게 WTO가 되려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되려면 이게 이 중에 단어가 못해도 다른 국가들, 뭐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빼고라도 소련이란 단어가 나왔어야 돼. 소련이란 단어는 언제 등장했어요? 1922년부터 등장해서 1991년까지 1년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면서 등장했던 게 독립국가 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등장했던 게 독립국가 연합이고 여기 러시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아마 요거 틀렸으면 2번으로 여러분이 체크했을 건데 2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되셨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진짜 이게 특히 동일한 난이도가 되더라도 현대사 문제를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데, 현대사에서도 요걸로 이렇게 해놓을진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들만 있어서 뭐 평화를 뭐 한다, 뭐 상호 존중한다, 뭐 이래서 이걸로는 찾을 수 없었고요. 정확히 첫째 줄에서 찾았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됐죠? 예, 13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또 연표 문제입니다. 요건 연표 문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랑 또 비슷한 문제가 이제 좀 이게 맨 마지막 장에 나오죠. 연표 문제 아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 한 번은 나올 때 됐습니다. 교과서 분량에서 지금 10년 동안 너무 안 나왔습니다. 라고 했었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븐 할둔. 이븐 할둔은 그 이슬람의 대표적인 이제 저술가라고 했었죠. 봤더니 이븐 할둔의 주요 행적이랍니다. 10대 때는 맹렬한 기세로 유럽과 지중해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흑사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상심했답니다. 이븐 할둔이 그랬대요. 힘들었겠네요. 자, 그리고 30대 때는 세비야에서 카스티아 왕국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나스르 왕조의 외교 사절로 파견됐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40대 때는 운둔 생활을 하며 역사 서설을 저술하고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의 역사를 정리해 줬답니다. 50대 때 되면서 맘루크 왕조 술탄 바루쿠스의 신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활동했다라고 하고요. 자, 60대 때, 근데 사실 이건 이분 할둔의 행적이지만 핵심은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지금 가를 찾는 겁니다. 맘루크 왕조는 당시에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13에서 16세기에 있었던 왕조라고 했었죠. 이 맘루크 왕조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마르칸트로부터,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티무르 사마르칸트. 이거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티무르 사마르칸트에서부터 원정군을 이끌고 오자 맘루크 왕조의 술탄의 사절단으로 협상이 전개되었다. 실제로 이 티무르 자체는 오스만 제국도 공격했었고 하는 모습이 있었죠. 사마르칸트에서 확실히 티무르입니다. 자, 티무르 찾았으면 나머지는 쉽죠. 뭐 몽골 제국의 제거를 내세웠다. 이거잖아요. 뭐 정답 1번. 2번.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켰다. 이거 누구였었죠? 셀림 1세. 오스만의 셀림 1세입니다. 셀림 1세 여러분, 이렇게는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내년 2023년에 영순입니다. 셀림 1세 꼭 잘 봐두세요. 여러분은 보실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또 이제 세계사 소개해주는 친구들한테는 셀림 1세 완쌤이 2023년에 가장 핵심 화두로 말씀하시더라 꼭 말씀해 주세요. 자, 3번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빈을 공격하였다. 이거 누구죠? 술라이만 1세. 오스만 제국의 술라이만 1세.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거 누굽니까? 11세기에 있었던 셀주쿠 티르크 투그릴 베그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5번.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훌라구 울루스를 세웠다. 뭐 훌라구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수능에는 딱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나라를 각각 내면서 뭐 관계를 묻는다든가 두 나라에 대한 설명, 뭐 마지막 20번 문제도 그런 형태, 이 문제도 거의 비슷한 형태지만요. 그거 아니면 연표, 그리고 지문을 너무 어렵게 냈다.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일단 가나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칼레 인근 그라블린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린 거랍니다. 교황과 왕실의 깃발을 단 가 함대의 일부가 나 함대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이걸로는 찾을 수 없고요. 핵심 단어는 여기서부터죠. 당시 가의 가톨릭 강요 정책에 가톨릭 강요 정책에 의해서 네덜란드가 반발했었죠. 그럼 가는 누굽니까? 가는 에스파냐고요. 그렇죠? 에스파냐고. 그럼 나는요. 저항하던 네덜란드는 나와 연합 함대를 형성했고요. 여왕이 발탁한 드레이크도 이 기습 공격 성공에 일조하였다. 드레이크가 바로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발탁했던 바로 그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요 나는 누구예요? 영국이죠. 가는 에스파냐, 나는 영국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파냐는 피사로를 앞세워 식민지를 개척하였다. 기억나십니까? 아코, 피나. 예, 아스테카 제국은 다 에스파냐가 멸망시켰는데 아스테카 제국은 코르테스가, 잉카 제국은 피사로에 의해서 멸망되었었죠. 네, 그러니까 피사로 나왔으니까 에스파냐 맞습니까? 맞네요. 정답 1번. 됐죠. 2번.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이건 어디죠? 포르투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가는 에스파냐니까 이건 틀린 선지고요. 자, 3번입니다. 나는, 즉 영국에 나와야 되는데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지엔을 확보하였다. 이건 어디냐면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이 이런 모습 보여줬었고요. 4번입니다. 프랑스의 지원 아래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고요. 영국과는 상관없죠. 영국으로부터 이겼던 전투가 요크타운 전투 아닙니까? 5번입니다. 가와 나는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고 하는데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던 건 프로이센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에스파냐는 빠져 있으니까 뭐 해당도 안 되고 여긴 뭐 영국도 없죠. 예, 그래서 어쨌든 5번도 옳은 보기가 아닙니다.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16번. 독립국가연합 문제와 함께 이번에 탑2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 높았던 그 문제 중에 하나 16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 이제 입시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도 16번 정답이 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래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까다로웠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겠습니다. 일단 국가를 찾으면 나머지는 쉬웠습니다. 가는 중앙 아프리카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어떻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아프리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 중앙 아프리카 쪽이래요. 좀 더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에 이르는 식민제국 건설 계획을 수립했대요. 그럼 계획이야. 누구나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는 못 찾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벨기에는 요 내륙에 있었던 벨기에죠. 얘는 콩고 지역을 상실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로 가가 차지하고 있던 여기가 핵심 단어입니다. 동아프리카. 자, 동아프리카를 차지했던 게 어디죠? 여기 남서아프리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있었던 데가 나미비아가 남서아프리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케냐 밑에 이쪽에 탄자니아를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동아프리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찾았으면 쉽게 가요. 그러니까 여긴 독일이에요. 선생님, 근데 동아프리카로 끝나지 않고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루안다, 우룬디. 여러분 이거 아실 수 있습니까? 모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더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인 거지, 우리가 완전 모르는 단어, 우리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완전 생소한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로는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루안다와 우룬디, 그 다음에 케냐 이남에, 요게 케냐가 요 위쪽에 있고요. 요 밑에 쪽에 있는 나라가 탄자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래요. 탕가니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정도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 언저리에 있는 정도 나라. 그 다음에 그리고 모잠비크의 북부의 키옹과 삼각지대 등이 벨기에와 영국 등에게 사실상 넘겨지면서 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옹을 알아야 됩니까? 키옹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요. 몰라도 돼. 근데 문제는 보세요. 위치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자고. 모잠비크래요. 모잠비크는 앙골라, 모잠비크 기억하시죠? 앙골라, 모잠비크는 일자로 쭉 끄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자로 쭉 끄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앙골라하고 모잠비크가 나옵니다. 여기가 모잠비크가 요쯤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포르투갈 물어볼 때 일자로 쭉 끄면 된다고 그랬죠. 앙골라, 모잠비크. 일자로 쭉 끄면 된다고 그랬죠. 일자로 쭉 끄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포르투갈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이 맞지만 이건 지금 어디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모잠비크의 북부 지역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 지역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기 지역 정도 됩니다. 됐죠? 요 지역일 때 탄자니아 위아래, 즉 동아프리카 위아래 지역일 때가 어디에게 넘겨졌대요? 벨기에와 영국 등에게 사실상 넘겨지면서 이 가국가의 계획은 무산되었대요.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의 아프리카 지배에도 새로운 길이 열어주었고요. 자,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고리를 확보하게 된 영국은 이로써 아프리카를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카이로와 모잠비크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역일 때가 가능해지게 되었었다. 그러면 여기 지역, 요 탄자니아가 있는 여기에 동아프리카, 여기를 한때 지배했던 나라는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헤레로족의 봉기, 마지마지 봉기가 있었던 요 독일.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일이에요. 독일만 찾았으면 나머지는 쉬워. 1차 세계대전 중에 제정이 무너졌다. 이거잖아요. 정답 1번. 비렐름 2세가 물러나지 않습니까? 마카오를 식민지로 삼아 교역 거점을 만들었다. 이게 포르투갈이죠. 그러니까 이게 포르투갈로 풀었던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2번이 아니었나 싶고요. 3번. 아도와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 군대에게 패배했던 것은 이탈리아입니다. 무함마드 알리에게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였던 것은 오스만 제국이 되겠고요. 참고로 무함마드 알리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자르 유역의 탄광지대를 넘겨받았다.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이었었고, 그렇게 해서 탄광지대를 넘겨받으려면 당시에 나름의 승전국, 어디 프랑스 같은 나라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가 보면 풀 수는 있는 문제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밑줄 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연표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를 우리 품으로. 우리는 이탈리아가 자유의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장을 쓴 지 1세기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잊고 난다. 저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말하는 리소르지멘토, 부흥이라는 뜻의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립운동을 칭한답니다.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자, 이탈리아는 이 위대한, 여기 앞에는 사실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탈리아는 항복을 선언하였대요. 어제. 자, 이탈리아가 항복했던 게 언제죠? 1943년입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제 영광스럽게 성취했던 자유를 재현하고 회복할 것이랍니다. 비록 독일은 여전히 우리 전역에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붉은 군대의 희생 속에 전황이 바뀌고 있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럼 기준이 되는 것은 1943년이고 지난 2년이라니까 앞에 이거 가야 되겠죠? 1941년부터 43년까지의 지난 2년이죠. 그렇죠? 요거 기간 찾으라는 겁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던 것은 1938년이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던 것은 1944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죠. 요 선지들도 되게 사악했어요. 앞뒤에 연도가 아주 빡빡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패배했던 것은 1942년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4번.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던 것은 1939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도 39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엔 해당 안 돼요. 이런 연표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건 뭐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풀 수는 있었다. 18번 가보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미국, 영국, 가는 서베를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베를린을 동서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 동베를린은 누가? 소련이 지배를 했었고, 사실상 지배했었고, 서베를린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어떤 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베를린이라니까 요 가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고요. 서부 지역 사이에 교통 통신을 제한한 나의 조치가 서베를린 주민에 대한 물자 공급을 가로막는다고 항의한답니다.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았던 나죠. 그러면 나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소련이죠. 나는 소련입니다. 가는 프랑스, 나는 소련입니다. 볼까요? 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했다고요? 프랑스가? 아니죠.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적 동맹체 아닙니까? 해당 안 되고요. 2번입니다. 가. 대공황을 극복하는 프랑블록을 형성했던 게 프랑스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프랑블록, 프랑스. 정답 2번입니다. 3번. 소련은 빌리 브란트를 중심으로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건 독일 내지는 서독입니다. 당시에는 서독이었고요. 이 또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면서 그 이후에 독일이 되죠. 빌리 브란트는 서독의 총리였었고요. 4번입니다. 소련은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한 마셜 계획이라뇨. 마셜 계획은 미국이 마련했던 것이고요. 5번입니다. 가와 나는 카이로 회담에서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관계를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카이로 회담 당시는요. 카이로 회담이 1943년이거든요. 1943년에는요. 여러분 파리가 함락돼 있던 때입니다. 프랑스 완전 정신 없을 때예요. 이것은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만나서 회담을 했던 것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소련은 관련이 없지요. 좋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사 연표 문제 같은데 이런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영국 장교의 주요 행적을 시간순으로 나오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시간순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3에 대한 시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1, 5는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연어부를 현혹시키기 위한 그 연표였고요. 이 2와 4 연표만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볼까요? 2번입니다. 세포이 항쟁 발생 직후 인도로 파견돼요. 자, 세포이 항쟁이 언제 있었죠? 1857년에서 58년까지 있었습니다. 발생 직후 인도로 파견돼요. 2년간 진압에 전공을 세워 진급했대요. 요 시기겠네요. 자, 그리고 에로우 사건. 에로우 사건은 1856년에 있었고요. 이게 2차 아편전쟁의 계기가 되었었죠. 2차 아편전쟁은 1856년부터 60년까지 있었고요. 촉발된 전쟁이 진행 중인 중국의 파견 명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기간은 대략 어디 정도 되냐면 58년 정도? 58년에서 60년 그 사이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대충 시간 한번 잡아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내전 중인 미국에서 남부 지지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남부 연합군 총사령관을 만났대요. 이건 미국에서 내전이 있었던 건 남북전쟁밖에 없거든요. 1861년에서 65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연도를 이거는 딱 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략 요 정도입니다. 1, 2년 정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시기에서 3번에 있었던 시기를 찾으랍니다. 봤더니 1번 5.4운동에 참여한 시위대. 5.4운동은 언제 있었죠? 1919년 아닙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래? 들어갈 수 없죠. 2번입니다. 신축조약의 체결에 따라 주둔군이 배치된, 신축조약은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하고 1901년 의화단운동의 결과로 맺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3번입니다. 위안스카이의 임시 대총통 취임식에 초대를 받음. 이게 언제입니까? 1912년. 여기 안에는 상관없습니다. 4번입니다. 광서제의 신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량치차오. 광서제의 신임으로 개혁을 하는 량치차오랍니다. 뭐 량치차오라든가 캉요웨이 같은 사람이 개혁을 했던 거, 이거 뭐죠? 변법 자강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1898년입니다. 5번 프랑스와의 연합군으로 참전하여 베이징 조약 체결에 참가했다. 베이징 조약이 언제 있었죠? 1860년에 체결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오후에 주민들로부터 가가 흑해와 발트해에 주둔 중인 주력 함대를 동아시아 전장, 동아시아에서 가가 싸우고 있나 보네요. 근데 흑해와 발트해에 주둔 중인 병력이 있었대요. 보니까 약간 이 러시아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가의 팽창을 경계하는 영국이 과연 이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도록 허락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대요. 특히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영국이 많이 견제하지 않았었습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가와 전쟁 중인 나로 보내는 군수물자를 선적하느라 분주하대요. 이번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음을 느낀답니다. 타이완으로 출발하게 될 우리는, 타이완으로 간답니다. 우리의 아르테미시아호에서도 쌀을 비롯한 화물이 가득 실리고 있답니다. 타이완은 10년쯤 전에 나의 지배에 들어갔대요. 타이완은 뭐에 의해서 나가 들어갔죠? 어떤 전투?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어졌던 1895년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이 들어왔죠. 타이완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로부터 10년 후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1904년 내지 1905년, 즉 1904년 내지 1905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와 일본, 가는 러시아, 나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 러시아와 일본은 삼국 간섭으로 대립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일본 살 때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특히 일본이 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어디 차지했었다. 원래는 2개 차지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일본이 요 타이완과 랴오tung 반도를 차지했었는데 이때 누가 내려오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프랑스, 독일, 근데 러시아가 주도했었죠. 삼국 간섭이 들어오게 되면서 타이완은 차지하더라도 랴오tung 반도를 넘겨줘라 다시 청나라에. 그것이 바로 삼국 간섭이었잖아요. 이때 일본이 이 랴오tung 반도를 넘겨주면서 전쟁 배상금을 늘리고 1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벌어졌던 게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간섭으로 대립했었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추축국 동맹을 결성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추축국 동맹은 어디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되겠고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러시아와 청나라.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였던 건 에스파냐와 미국. 5번입니다. 반동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이 합의에 따라오는데 평화 10원칙은 반동회의는요 1955년에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벌어졌던 것이고요. 이들 국가는 전혀 참여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게 제3세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회의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세계사 문제를 쉬웠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1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예측해 드리고 준비시켜 드렸던 것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실수만 없었다면 좀 당황하지 않고 지문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으니까 지난 9월 모평보다 지문 난이도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못 풀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에서. 그런데 아마 1등급 컷은 제가 볼 땐 뭐 46 정도 전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체가 워낙 어려운 문제들은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못 풀 문제는 없었다. 세계사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어려웠지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참 좋은 등급과 좋은 점수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지난 1년간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해설 강의, 특히 뭐 전체적으로 달려왔던 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대학 간 이후에도 역사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서 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 매체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전국의 완제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